너랑 민호는 일단 베란다에서 이불 펴고 자. 보아하니 널찍하고 여름엔 시원하겠더만. 철컥 차 문이 닫히며 광화문이 밤소음이 멀어졌다. 나는 운전석에 몸을 기댄 채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숨을 쉴 때마다 프린터 토너와 인스턴트 커피가 뒤섞인 씁쓸한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또다시 끝없는 야근이었다. 대형 건설사 해외사업부 차장. 한지현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제법 알아줄지 몰라도 돌아가야 할 그 집을 생각하면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나 다름없었다. 아파트 도어록을 열었다. 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땀 냄새, 하룻밤 묵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지독한 김치 발효 냄새가 뒤섞인 뜨거운 공기가 확 덮쳐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현관에는 남편과 내 것이 아닌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남자 신발, 여자 신발, 아이 신발까지 마치 작은 신발 박람회장 같았다. 거실은 눈이 시리도록 불이 환했고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낯선 사람들이 내 소파에 늘어져 있었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맥주 캔과 과자 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내 집의 서울 강남구, 회사에서 고급 인재 복지로 제공해준 이 고급 아파트는 지금 시설 좋은 난민 수용소처럼 보였다. 우리 지현이 왔니? 귓가를 찌르는 날카로운 목소리.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내가 가장 아끼는 양모 카페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커다란 비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는 산더미 같은 배추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벌건 양념이 묻은 칼로 그 불쌍한 배추를 힘껏 내리치고 있었다. 내 아이보리색 카페트 위에는 이미 눈에 거슬리는 붉은 자국이 몇 군데 튀어 있었다. 어머니,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들끓는 화를 애써 억누르며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 같은 남한테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작품 활동을 계속했다. 마침 네 시동생이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하는데 일산집은 시끄러워서 내가 데리고 왔다. 네 시누이네도 와서 좀 돕고 겸사겸사 주말 보내고 가기로 했고. 나는 소파 구석에 몸을 만 채 열심히 휴대폰을 보는 척하는 남편 이민호를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화면 위에서 손가락만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긴급 속보라도 보는 사람처럼. 내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결혼 3년, 이젠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민호가 온갖 집안의 급한 일이라는 명목으로 절반 이상을 빼가는 것에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나 혼자 주방에서 팽이처럼 정신없이 바쁜데 자기 식구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는 것에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자기 영토를 순찰하듯 내가 산 물건 하나하나를 품평하고 마음에 드는 몇 가지를 슬쩍 가져가는 것에 나는 이미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했다. 지현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시어머니가 드디어 하던 일을 멈추고 양념 묻은 손으로 자기 옆바닥을 탁탁 쳤다. 마침 잘 왔다. 이 집안의 규칙을 내가 다시 정해줘야겠다. 나는 뻣뻣하게 걸어가 하이힐을 벗고 실내 슬리퍼로 갈아 신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봐라, 너도 이제 우리 이씨 집안 사람이다. 계집애가 무슨 일 욕심이 그렇게 많아. 앞으로 네 월급 통장은 내가 다 관리할 거다. 그녀는 오늘 날씨가 좋다는 듯 당연하게 선언했다. 집안 돈은 한데 모아야 불어나는 법이야. 너랑 민호는 씀씀이가 해프니까 내가 모아주마.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 월급 통장. 거기엔 내 월급뿐만 아니라 분기마다 들어오는 프로젝트 보너스까지 들어있었다. 내가 수많은 밤을 새우고 수많은 커피를 마시고 모든 개인 시간을 희생해서 번 돈이었다. 그리고 이 집 시어머니가 경멸과 소유욕이 뒤섞인 눈으로 사방을 둘러봤다. 이렇게 큰 집에 너랑 민호 둘만 사는 건 너무 낭비야. 앞으로 시동생은 안방에서 자라. 거기가 조용하고 볕도 잘 들어서 공부하기 좋겠다.
시누이네 세 식구는 작은 방 쓰고 나랑 네 시아버지는 서재 그 작은 방 쓰면 되겠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그럼 나는, 나와 민호는?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는 턱짓으로 거실 끝 베란다를 가리켰다. 너랑 민호는 일단 베란다에서 이불 펴고 자. 이 보아하니 널찍하고 여름엔 시원하겠더만. 베란다. 내가 화초를 키우고 작은 티 테이블을 놓고 가끔 기분 전환을 하던 그 베란다. 이제 그곳이 나와 내 남편의 침실이 된다고? 나는 이민호를 향해 고개를 확 돌렸다. 이번만큼은 그가 시선을 피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내 시선이 그의 얼굴에 모처럼 박혔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렸고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현.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동생 시험이 중대사인데 형이랑 형수로서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냥 내 체면 봐서 우선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잠깐만, 동생 합격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당신 체면 때문에. 또 그 소리다. 그의 체면 때문에 나는 해외 지사 승진 기회를 포기했다. 그의 체면 때문에 나는 내 적금을 깨서 사업에 실패한 그의 동생 빚을 메꿔줬다. 그의 체면 때문에 나는 내 집이어야 할 이 공간에서 어녀 사는 식객처럼 베란다로 쫓겨나 잠을 자야 한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힘껏 쥐어짜였다가 차가운 심해 속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 담긴 애원과 비겁함이 녹슨 무딘 칼날처럼 내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저며내고 있었다. 아, 맞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명령조였다. 내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차리는 거 잊지 마라. 네 시동생 공부하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미역국, 꽁치구이, 그리고 밑반찬 5가지,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식구 아침 식사는 이제부터 네가 다 책임져. 거실에서는 시누이 이민희가 승리자 같은 자세로 내 에르메스 파우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 립스틱을 하나씩 꺼내 자기 입술에 발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5살짜리 아들은 매직펜을 들고 내가 한 달 월급을 털어 산가죽 소파 위에 신나게 울트라맨을 그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이 모든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들이 예상했을 법한 고성을 지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호에게 잡힌 손을 빼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땀까지 배어 있었지만 나는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끈적거려서 역겨울 뿐이었다. 내 목소리가 들렸다.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말없이 베란다로 향했다. 거실과 이어진 유리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중지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27분짜리 음성 파일이 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잊어버린 듯 했다. 아니, 애초에 신경 쓴 적도 없었다. 강남구에 위치한 이 서초 그라시엘 고급 아파트는 내가 다니는 삼성건설이 핵심 인재 유치 계획의 일환으로 나에게 제공한 사택이라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의 이름은 한지현,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거주권 역시 오직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 집이 내 남편의 집이고 자기들 이씨 집안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이곳은 나의 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단으로 침입한 강도 때일 뿐이다. 초가을의 서늘한 밤바람이 베란다 틈새로 스며들었다. 나는 이불을 펼 생각도 하지 않고 작은 티 테이블 옆에 조용히 앉았다. 차가운 금속 의자 다리가 엉덩이를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그 통증이 나를 전례 없이 맑은 정신으로 만들었다.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게 2가지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회사 내부 행정 시스템 앱을 열었다. 모든 직원 복지 신청과 관리가 통합된 플랫폼이었다.
나는 익숙하게 사택 및 기숙사 관리 항목을 찾아 퇴거 신청을 클릭했다. 화면에 확인창이 떴다. 서초 그라시엘 17동 1102호 퇴거를 신청하시겠습니까? 퇴거 신청 시 회사는 즉시 부동산을 회수하고 자산 실사 및 방역을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히 확인해 주십시오. 내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반초쯤 머물렀다. 민호의 애원하던 눈빛이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나를 끌어안고 지현아, 우리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 라며 기뻐하던 그의 모습도. 그 장면들이 빛바랜 옛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내 마음은 이미 내 체면 봐서 라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신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처리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두 번째, 나는 연락처를 열어 영원히 쓸 일이 없기를 바랐던 번호를 찾았다. 김유나 변호사. 업계 최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이자 내 대학 선배였다. 우리는 협력 프로젝트 때문에 재회했고 그녀는 언젠가 반농담으로 내게 말했었다. 지현아, 너처럼 능력 있는 애가 결혼 생활에서 억울하게 살지 마. 언젠가 법이라는 사이다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가장 차갑고 가장 독한 사이다 한 잔이 필요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이혼 소송장이랑 이민호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해야 해요. 메시지 전송 완료음이 고요한 베란다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거의 즉시 김 변호사의 답장이 떴다. 언제든 대기 중 내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도 내일 그 쓰레기들한테 현실의 뺨따귀가 뭔지 보여주자고. 나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차갑게 말아 올렸다. 그래, 쓰레기. 내가 이런 쓰레기들과 3년이나 함께 살았다니. 이 모든 일을 마치고도 나는 조금도 홀가분하지 않았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냉정과 각성이 찾아왔다. 복수라는 생각은 한번 싹 트자 황무지 같던 내 마음속의 씨앗처럼 뿌리내려 순식간에 거목으로 자라났다. 나는 더 이상 가정의 온기를 갈망하던 한지현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전장으로 나서는 전사였고 나의 무기는 냉정과 지혜, 그리고 법이었다. 바로 그때 베란다 유리문이 살짝 열렸다. 신우이 이민휘였다. 그녀는 내가 잠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와 구석에 놓인 옷걸이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내가 내일 출근할 때 입을 트렌치 코트가 걸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이 아파트의 예비 출입카드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옷걸이 옆에는 내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 놓여 있었다. 오늘 야근하고 돌아와 너무 피곤해서 아무렇게나 던져둔 것이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쥐새끼처럼 가방을 집어들고 지퍼를 열었다. 손가락으로 안을 더듬거리며 내 지갑을 찾는 듯 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능숙하고 자연스러워서 처음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몰랐다. 지난번 화장대 위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후 내가 이 베란다 구석에 공기청정제로 위장한 피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든 행동은 선명하게 녹화되어 내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 속의 그 탐욕스러운 여자를 지켜봤다. 그녀가 내 가방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아쉬운 듯 가방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모습을.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잔인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아주 좋아. 법정에 제출할 증거가 하나 더 늘었군. 절도죄. 금액은 크지 않지만 경찰서에 기록을 남기고 주민센터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그녀의 남편 체면을 구기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이 영상을 저장하고 암호화해서 클라우드에 올렸다. 그리고 휴대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무음으로 바꾼 뒤 옆에 내려놓았다. 밤은 아직 길었다.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처음으로 이민호의 아내가 아닌 한지현으로서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냉정하게 복귀했다. 내가 애써 무시했던 사소한 단서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억울함들이 지금은 영화처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재생되었다. 시어머니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새 며느리의 좋은 물건은 시부모 먼저 공경하는 법이라며 내 어머니가 선물해준 고가의 본차이나 식기 세트를 당당하게 가져갔다. 민호는 그때 그저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시니 그냥 드려. 내가 새로 사줄게요. 물론 그는 새로 사주지 않았다. 시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인맥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 소개해줬지만 그는 출근 사흘 만에 선배한테 잔소리 듣는 게 싫다며 그만뒀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지현아, 어떻게 동생한테 그런 곳을 소개해 줄 수 있니? 우리 민철이는 큰일 할 애야. 추석 때 나 혼자 주방에서 십수명분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도 펴지 못했다. 반면 시누이네는 거실에서 내가 사온 고급 과일을 먹으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했다. 새언니, 이 잡채에는 왜 소고기가 없어요? 새언니, 이전은 좀 탔네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주방으로 들어와 뒤에서 나를 안으며 귓가에 속삭일 뿐이었다. 고생했어, 여보. 조금만 더 참아. 이따가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요. 물론 마지막에 설거지를 한 사람은 나 혼자였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무딘 칼로 살을 베는 듯 했다. 과거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때 내가 부족한 건가, 내가 너무 강하고 상냥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스운 일이다. 나는 완전히 틀렸다. 문제는 결코 내게 있었던 게 아니다. 그들의 끝없는 탐욕과 당연하게 여기는 요구에 있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내 몸에 기생하는 거머리들이었고 이민호는 그 거머리들을 하나하나 내 몸에 직접 올려놓으며 가만히 있어 피 좀 빨게 해드려 라고 속삭인 공범이었다. 하늘 동쪽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정신은 비정상적으로 맑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뻣뻣한 몸을 풀었다. 베란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게임은 이제 끝내야 했다. 나는 유리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 가족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공기 중의 냄새는 한층 더 역겨워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요구대로 5시에 주방에 가서 미역국을 끓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안방 지금은 시동생의 방이 된 누로 들어가 옷장에서 출근할 때 입을 정장과 트렌치코트를 꺼냈다. 곤히 자던 시동생이 몸을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나는 밤새 게임하느라 퉁퉁 부은 그의 얼굴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봤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꼼꼼하게 씻고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나는 눈빛이 날카롭고 화장이 정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완벽한 전투 화장을 했다. 립스틱은 선명한 레드. 그것은 권력의 색이자 경고의 색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니 아침 7시 30분이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거실을 지날 때 내 구두 소리에 시어머니가 잠에서 깼다. 그녀는 졸린 눈으로 일어나 앉더니 완벽하게 차려입은 내 모습을 보고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야, 한지현. 지금 몇 시야? 아침밥은? 안 했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뭐? 너희. 그녀는 순간 잠이 확 깨 막소리를 지르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말을 던졌다. 어머님, 오전 9시까지 짐 다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더럽힌 카펫이랑 낙서된 소파 전부 변상하셔야 할 거고요. 너희 미친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얼굴이 새빨개지며 분노했다. 나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과 잠에서 깨 허둥지둥 그녀를 말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햇살이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신선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것은 내 반격의 첫걸음, 사소한 예고편에 불과했다. 진짜 본편은 1시간 뒤 정시에 상영될 것이다. 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내 발걸음은 단호했고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꿈을 향한 장송곡을 울리는 카운트다운의 시계추 소리 같았다. 오전 9시 정각, 나는 사무실에서 해외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사 총무부 부장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한 차장님, 서초 그라시엘 17동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은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나는 지금 1102호에서 어떤 난리가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이민호는 아직도 폭발 직전인 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허둥대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 화 푸세요. 지현이가 그냥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헛소리한 거예요. 제가 이따 전화해서 혼내줄게요. 혼내. 저런 며느리를 데리고 살림을 합치겠다고? 아침밥도 안 차리고 나한테 대들어? 민호야, 네가 꽉 잡아야 해.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초인종은 끈질기게 울렸다. 신우이 이민희가 짜증스럽게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표정이 엄숙한 남자 몇 명이 서 있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우리 회사 총무부의 박 부장이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에 냉정한 표정의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삼성건설 직원 한지현 씨의 사택이 맞습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는 사무적인 톤이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이민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박 부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회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꺼내 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저희는 삼성건설 총무부입니다. 회사 규정 및 한지현 차장님 본인이 어젯밤 22시 7분에 제출하신 정식 퇴거 신청에 따라 회사는 즉시 본 사택을 회수하여 자산 실사 및 내부 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비관계자분들께서는 30분 내로 개인 물품을 챙겨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퇴거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민희는 순간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이민호도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시어머니는 즉시 주인 행세를 하며 두 손을 허리에 얹었다. 박 부장은 그녀를 무시한 채 난장판이 된 거실을 훑어보며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그의 뒤에 있던 직원은 이미 태블릿 PC를 꺼내 집안 상태를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치 국물로 오염된 카페 투과, 매직으로 낙서된 소파는 클로즈업해서 찍었다. 이민호 씨, 맞으십니까? 박 부장의 시선이 마침내 내 남편의 얼굴에 멎었다. 네, 접니다. 당신들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제 아내 집이고, 그럼 제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혼집이라고요. 이민호는 마침내 상황을 파악하고 놀라움과 분노에 차 소리쳤다. 박 부장의 입가에 거의 냉소라고 할 만한 미소가 스쳤다. 내가 회사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안경을 다시 한 번 고쳤으며 또박또박 명확하게 말했다. 이민호 씨, 똑똑히 아셔야 할 겁니다. 첫째,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삼성건설, 즉 회사 자산입니다. 둘째, 회사와 한지현 차장님이 체결한 고급 인재주택복지 협약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거주권은 오직 한지현 차장님 본인에게만 부여됩니다. 협약서에는 전대, 전차 또는 직계가족, 부모 및 자녀 외의 인원을 장기 거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밀히 말해 회사 자산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서류를 민호 앞에 내밀며 내자필 서명과 회사 직인을 가리켰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한지현 차장님께서 자발적으로 퇴거를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아파트는 여러분과 그리고 한지현 차장님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즉시 퇴거해 주십시오. 말도 안 돼. 민호의 얼굴이 돼지 간처럼 붉어졌다. 그는 서류를 와락 빼앗아 들고 종이를 뚫을 듯이 글자들을 노려봤다. 지현이가 이럴 리가 없어. 당신들이 뭔가 착각한 거야.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할 뿐입니다. 박 부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뒤에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다. 정리 시작하세요.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즉시 앞으로 나섰다. 거대한 그림자가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너희들 미쳤어. 시어머니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내쫓아.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여사님, 박 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희는 부동산 소유주의 정식 위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여사님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불법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직원의 태블릿에 찍힌 사진을 힐끗 보며 말했다. 협약에 따라 거주 기간 동안 회사 자산에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이 이탈리아산 양모 카페투은 시가 약 300만 원, 이 나뚜찌 소파는 1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원목 마루의 극힘과 오염 복구 비용은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자신이 도마처럼 사용했던 카페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 300만 원. 이깟 낡은 카페투 한 장이 신우인의 가족도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그들은 발밑이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곧 폭발할 화산이라도 되는 듯 허둥지둥 자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오직 이민호만이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마침내 내가 어제 했던 말들이 확임의 한 소리도 헛소리도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현이, 한지현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차장님께서는 지금 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박 부장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이런 집안일을 처리할 시간은 없으십니다. 집안일이라는 세 글자는 그의 체면을 위해, 그의 집안일을 위해 나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이민호의 뺨을 후려치는 아주 통렬한 따귀 소리처럼 들렸다. 결국 보안 요원들의 정중한 자세와 박 부장의 차가운 시선 아래 이씨 집안 식구들은 마치 상갓집 개처럼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들의 크고 작은 짐 보따리들은 화려한 복도에 쌓여 주변의 우아한 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웃들은 캐츠아이를 통해 반쯤 열린 문틈으로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을 던졌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려 했지만 보안 요원의 무표정한 얼굴과 가슴에서 깜빡이는 바디캠을 보고는 즉시 조용해졌다. 그들이 쫓겨난 후 아파트 도어록은 즉시 초기화되었다. 박 부장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정리 완료되었습니다. 파손 물품 목록은 메일로 보내드렸으며 변상 절차는 법무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강남의 하늘이 이렇게 맑았던 적이 있었나. 이민호의 전화는 30분 뒤에 걸려왔다. 히스테릭한 질문과 위협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한지현, 너 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엄마랑 동생네를 다 쫓아내.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이 악독한 년.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의 번호를 차단하고 어젯밤 녹음했던 음성 파일과 신우이의 절도 영상, 그리고 지난 3년간 내가 그들 가족에게 쓴 돈을 상세히 기록한 내역서를 함께 묶어 김유나 변호사에게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현아, 아주 잘했어. 증거가 완벽해. 음성 파일은 정신적 학대와 협박을 입증하는 보조 증거로
영상은 절도의 직접 증거로 지출 내역은 재산 분할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어.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회사에서 절대 나오지 마. 아마 그 인간이 곧 너를 찾아갈 거야. 명심해. 지금 넌 내 홈그라운드에 있어? 겁먹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김 변호사의 예상은 정확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회사 안내데스크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한 차장님, 본인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이민호 씨라는 분이 로비에서 감정이 많이 격앙된 상태로 꼭 만나야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혼자 가지 않았다. 인사부 부장님과 법무팀 동료를 함께 불렀다. 우리 일행이 회사 로비에 나타났을 때 이민호는 갇힌 짐승처럼 안내데스크 앞을 서성거리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회사 보안 요원들이 이미 그를 둘러싸고 대치 중이었다. 나를 보자 그는 즉시 분노의 배출구를 찾은 듯 붉어진 눈으로 달려들었다. 한지현.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그를 막아섰다. 나는 그에게서 5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서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그는 어제 입었던 구겨진 옷차림 그대로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빛은 광기에 차 있었다. 내 기억 속에 항상 단정하고 체면을 중시하던 그 남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린 부부잖아.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나랑 내 가족을 모욕하는 건데? 그는 나를 향해 고함을 질렀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나는 말없이 법무팀 동료가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2가지를 꺼냈다. 첫 번째는 김유나 변호사가 방금 팩스로 보내온 이혼 소송장이었다. 나는 그것을 들어 올려 그가 위에 큰 글씨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민호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로비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오늘부로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이 소송장은 곧 당신에게 송달될 겁니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두 번째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하나 틀었다. 어젯밤 시누이 이민희가 내 베란다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그리고 주변의 호기심 어린 동료들에게도 돌려보였다. 이건 당신의 착한 여동생이 어젯밤 우리 집에서 한 짓입니다. 절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입건되기엔 충분하죠. 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선포하신 그 새로운 규칙들 전부 녹음해뒀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다. 되냐고 물으셨죠. 당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민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영상 속의 그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나왔고 그를 향한 시선은 경멸과 무시로 가득 찼다. 바로 그때 더 폭발적인 목소리가 회사 정문 밖에서 들려왔다. 한지현. 이 속이 시커먼 여우 같은 년. 너 당장 나와.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시누이와 시동생을 이끌고 오합지졸 군대처럼 화려한 회사 로비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와서 구경하세요. 삼성 대기업이 사람 잡네. 내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 이런 악독한 며느리를 얻었어요. 자기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면서 우리 식구들은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 옷을 잡아뜯으려 했다. 법무팀 동료가 즉시 내 앞을 막아섰다. 인사부장님은 보안팀에 눈짓을 보내고 침착하게 전화를 들었다. 네, 강남경찰서죠. 여기는 삼성건설 본사입니다. 회사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멎었다. 그녀는 회사 같은 곳에서
동네에서나 통하던 떼쓰고 들어눕는 방식이 동정과 구경거리가 아니라 경찰 신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속하게 도착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 앞에서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기가 죽었다. 경찰이 공공질서 문란과 덤무방해 혐의로 경찰서 동행 조사를 요구하자 그녀는 완전히 당황했다.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며느리랑 얘기 좀 하려고. 여사님의 행동은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의 말투는 단호했다. 결국 회사 모든 직원의 시선 아래 나의 전 시어머니, 그 위세 등등하던 박 여사는 경찰 2명에게 딘도되어 경찰차에 올랐다. 이민호와 신우이, 시동생도 잿빛 얼굴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모든 것이 끝났다는 피로감만이 남았다. 이 막장극은 마침내 가장 추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인사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온화하게 말했다. 한 차장,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해요. 여긴 우리가 처리할게. 회사는 언제나 한 차장 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바깥의 모든 수군거림과 시선을 차단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엘리베이터 벽면에 내 모습이 비쳤다. 그 여자는 눈빛이 확고하고 등은 꼿꼿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다. 결혼 생활 속에서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던 한지현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완전히 새로운 한지현이었다. 이혼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상세한 지출 내역서라는 증거 앞에서 이민호 측은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김유나 변호사의 전문성은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이라는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민호가 요구한 내 혼전 재산 및 회사 주택 보조금 등에 대한 모든 불합리한 분할 요구를 기각시켰다. 더 치명적인 일격은 회사 자산 손해 배상금이었다. 법무팀의 정확한 산정 결과 카페트, 소파, 바닥의 수리 및 교체 비용은 총 1,800만 원에 달했다. 이 채무는 주택 실제 사용 기간에 발생한 불법 행위로서 판사에 의해 이민호와 그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문이 나왔을 때 이민호는 피고석에 그대로 주저앉았다고 들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법원을 걸어 나왔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산산조각난 현실이었다. 그의 가족, 한때 그를 하늘처럼 여기고 능력 있는 아내를 얻어 가족 부양을 해주길 기대했던 그 가족은 이 거액의 빚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꿨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울며 하소연했다. 팔자가 사나워 쓸모없는 아들을 낳았고 독한 년에게 홀려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시동생은 며칠 지나지 않아 짐을 싸서 일산 본가로 돌아갔다. 그는 시험 준비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날벼락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신우이 이민희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녀의 절도 행위는 내가 고소하지 않아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그녀가 사는 동네에 쫙 퍼졌다. 그녀의 남편은 망신을 당했다며 매일같이 싸우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민호, 한때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체면을 위해 나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그 남자는 가장 큰 패배자가 되었다. 우리 회사 로비에서 대소동을 벌인 그의 화려한 전적은 현장에 있던 동료들의 입을 통해 그가 속한 건설업계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을 동원해 전처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남자에게 누구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곧 회사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다. 직장을 잃고 빚을 지고 온 가족의 사소한 다툼과 원망까지 감당해야 했다. 나는 가끔 예전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 그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다. 듣기로는 부모님의 일산집을 팔아 빚을 갚고 온 가족이 반지하방에 모여 산다고 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취업에 실패했고 결국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 번은 내 동료가 밤늦게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온 기사가 바로 이민호였다고 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예전보다 10살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은 고단함에 절어 있었다고 한다. 그가 입은 대리운전 조끼는 낡고 더러워 보였다. 그는 내 동료를 알아봤지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몇만 원의 대리비를 받고 말없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인과응보, 그뿐이었다. 그가 직접 심은 원인이 이제 그가 삼켜야 할 열매를 맺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그 소동 이후 회사는 나에 대해 어떤 부정적인 시선도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지지와 보호를 보여주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를 불러 나의 냉정하고 단호한 대처 방식을 칭찬하셨다. 그는 말했다. 삼성에 필요한 건 문제에 발목 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야. 한 차장,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중대한 인사 발령을 발표했다. 내가 이전에 책임졌던 중동 프로젝트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나는 정식으로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승진했고 신설되는 유럽 지사의 책임자로 발령받아 프랑크푸르트에 상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한때 꿈꿨지만 결혼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기회였다. 이제 그것은 더 좋은 방식으로 다시 내 손에 돌아왔다. 한국을 떠나는 날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에게도 배웅을 부탁하지 않았다. 나 혼자 여행 가방을 끌고 인천공항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봤다. 휴대폰에는 김유나 변호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민호, 첫 번째 배상금 입금했어. 유럽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라. 나의 자랑스러운 퀸. 나는 그녀에게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휴대폰을 껐다. 나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 비 내리는 서울을 등 뒤로 멀리 던져버렸을 때 1000m 상공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 얼굴에 쏟아졌다. 나는 전례 없는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길고 숨막히는 악몽과 같았다. 나는 그 꿈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 나는 내 손으로 나를 가둔 새 장을 찢어버렸고 비겁하고 타협하던 과거의 나 자신도 부숴버렸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한지현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완전히 새로운 한지현.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살짝 올라갔다.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엔드.